그래서 이제 대안인데요. 미래 복지국가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제가 맨 첫 문제의식. 그래서 저희 내만 보기 요새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무상 보육을 단순하게 보육료 절감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 보육이라는 단일 품목이 있지만 이 무상 보육은 사실은 전체 복지국가 설계도라는 게 있을 때 하나의 벽돌이지 않습니까? 근데 벽돌만 얘기했지 이 벽돌이 있음으로써 전체 그림이 어떻게 이게 모양새를 갖추어지는지를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 보육만 보지 그리고 무상 세금을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무상 보육도 자기 집 무상 보육만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복지국가 운동, 복지 정치의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끼니까 좌표가 필요한 거예요. 각각의 항목들이 어떠한 길자리 속에서 위치되어 있는 건지, 우리가 지금 왜 걸어가고 있는 건지, 한라산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 묘표가 분명해야 이 길에 걷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금의 위치를 알게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가다가 힘들면 앉아버리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좌표가 필요하겠다. 이 좌표가 뭘까? 결국 이제 노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 복지국가에 대한 노선 모색 혹은 노선 정립이 필요하겠다. 이 노선이라는 건 전체 설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 그래서 이 노선은 아까 그런 제도적 양적 확대 이행의 노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가치와 관계와 주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행의 노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궁극적으로 다 모으는 어떤 한라산 위에 올라가면 백록담이 있듯이 전체를 포괄하는 어떤 그 명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잠정적으로 사연대 복지국가라고 한번 저희가 정해놓고 내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도 이게 많아가지고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잠정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는 급식 보육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사실 급식 보육 얘기할 때 이 복지에 소극적인 사람들은 훨씬 더 큰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은 맨날 분배주의자 이런 식으로 내몰렸던 건데 이제 우리도 지면 지는 거고요. 어차피 그럼 복지운동이 지금 복지국가 못하는 거지요. 어차피 그렇다면 전공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사람들이 보육을 누릴 때 보육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생각하기 위해서 생각하지 못하면 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전공법으로 전체 장을 다 열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한국의 복지국가로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구조적 환경, 장벽이죠. 제약 요소들이 커요. 첫째, 아시는 것처럼 저성장 체제와 불안정한 노동 시장이 아주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격차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서구 복지국가들이 20세기 중반에 갔을 때 두툼한 중간계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계층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급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든 혹은 조직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아요. 뭐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걸 의미할 텐데 한국은 워낙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또 조직되어 있더라도 그렇게 이 복지국가의 문제의식이 강하지 않고 또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다수 사회 구성원들, 노동자들, 시민들이 뭐 이런 저희 같은 대한민국 같은 시기에 회원이 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서구에 비해서 미약하죠. 툭 동떨어서 시장에 완전히 노출되고 이제 포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두툼한 중간계층이 존재한다는 게 복지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유리한 지점이 되는데 한국은 쫙 격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강조하는 이유는 한국의 복지국가의 운동 노선은 한국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한국형 복지국가라고 얘기할 때 가장 핵심의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 그거를 지금 찾고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첫 번째, 경제 영역에서 격차의 문제. 그럼 격차를 극복하는 어떤 문제의식에 기초한 키워드가 필요한 거죠. 뭘까? 격차. 두 번째는 고령화입니다. 급속히 빠른 고령화입니다.
고령화는 딴 게 아니고 복지국가로 예를 하면 재정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복지 지출의 확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허덕허덕 되는데,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그 경남에서 무상급식 중단이 있을 때 작년에 작년이네 벌써요. 여론조사에 기억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그 언론기관 여론조사도 그렇고 한겨레 참여연대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있는 집은 자부담하다는 게 과반수를 다 넘었어요. 그때. 그럼 3년 전에 무상급식을 지지했던 엄마들이 왜 그러면 지금은 있는 집은 자부담을 하자라고 동그라미를 쳤을까? 결국은 담론에 의거해서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현실적 답변을 하는 거예요. 무상급식이면 좋겠지만 돈이 없는 걸. 돈이 없어서 다른 교육사업도 못하는데 그럴 바에는 있는 집은 내는 게 그나마 합리적인 조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재정 장벽에 대해서 시민들이 즉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빠른 고령화는 빠른 복지 지출을 이제 가져오기 때문에 재정 구조가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빠른 고령화에 따른 재정 지출에 맞는 어떤 복지 개혁 혹은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이제 핵심 하나가 연금인데, 이거 이제 논란거리입니다만은 저는 연금에 있어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물론 지금도 힘들지만 미래는 더 힘들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비록 힘들지만 미래 세대들이 더 힘들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현재 세대가 우리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연금에서 일정한 세대적 갈등이 심각하게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제가 노인이 돼서 연금을 받을 때쯤에 애들이 안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저는 아무도 힘이 없는데 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에 대해서,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좀 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이죠. 재정은 이제 결국은 세입에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세입 확대에 대해서 세금의 세자도 끊이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세금 저항과 세금 장벽의 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너무 주체가 약한 겁니다. 그러면 이 주체들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뭐예요? 우리가 복지국가 운동도 그렇고 복지사업도 그렇고 특정한 의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복지국가로 가자. 무슨 복지국가 종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 복지국가로 끌어들이게 하는 어떤 의제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의제 기획을 달리하는 게 시즌2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에요. 복지국가가 좋아요, 연금이 좋아요, 무상급식이 좋아요, 무상보육이 좋아요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얘기하고 어떤 방식으로 연금을 얘기하고 어떤 방식으로 보육을 얘기하고 어떤 방식으로 노동시장 일자리를 얘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그 방식 속에서 무엇을 구현해야 되느냐? 현재 시장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방식. 그리고 재정 증가의 연착륙을 이룰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지금 조세 저항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방식. 지금의 형성되어 있지 않는 주체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방식. 이런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의제 기획, 의제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엮는 단어가 뭘까? 일단 미리 제가 이제 사회연대로 했는데 뒤에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게 똑같이 넘어가시고요. 그 사회연대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그런 면에서 넘기시면 17번. 이건 이제 한글 자료에 있는 겁니다. 조금 요약하면 기존의 시즌 1은 굉장히 기동전적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정치권 중심으로 담론이었습니다. 핵심은 차별이에요. 차별 없는 사회에서 대한민국에 살자. 근데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이 어쩔 수 없더라도 나라에서는 제도에서까지 차별해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물불 안 가렸어요. 급식에서 복지 논쟁이 생길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교육감 선거에서 급식이 떴어요. 그리고 그때 급식은 급식이 아니고 급식은 소재일 뿐이고요. 그때 무상급식 논쟁이 뭐냐면 차별이에요. 차별. 애들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보육에서 차별하지 말고 연금도 차별하지 말고 쭉쭉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시즌 1은 이런 위로부터의 복지 담론을 추구를 한 기동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이 방식은 이후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첫째, 보편복지의 기동전 방식이 재정 장벽에 부딪혀 있고 이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로부터 휘몰아치는 기동전 방식으로 대중이 움직여지지 않을 거예요. 무상급식을 지지했던 선량한 엄마들도 지금은 돈이 없는데 어떡해 라고 해서 돌아서고 있는 거죠. 사실 상식적으로 아까 뻔히 공약에 나와 있고 지금 정의당에서 그거 안 줬다고 전해라 쏘기 시원하지만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상식의 정치가 통한다면 지금 저렇게 저기서 오리발 내밀고 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으로 쏙 시원하는 게 지금이에요. 세력이 없다고 세력만 있으면 그냥 단바에 가서 쳐버렸죠. 근데 결국 이제 그게 없는 거죠. 지금 뭐냐면 실체를 몰라서가 아니고 실제로 그 실체에 따라서 이 실제로 그거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실행하는 그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복지 의제가 어떤 기존적 방식, 휘몰아치는 방식의 세력화를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요. 그래서 아래로부터 그리고 좀 길게 가자. 길게 가되 그 진지를 뭐로 팔 것이냐? 핵심 복지 의제들로 각각의 진지를 파는 건데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냥 여기는 보육 진지, 여기는 급식 진지, 여기는 의료 진지인데 이제는 급식을 어떻게 파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팔 때 진지를 팔 때 가이드라인 사회연대 가치를 가지고 팔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 넘겨보시면요. 그래서 각각의 의제에서 이 사회연대의 문제의식을 집어넣자는 겁니다. 사회연대의 문제의식은 뭐냐? 아까 격차를 극복하는 겁니다. 격차라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문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지를 제공하는 문제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건 이 격차의 문제는 결국은 그 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서구복지국가가 만들 때는 모두 다 정규직이고 모두 다 중간 계층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있잖아요. 지금 그냥 그 실용주의적 중간 계층들도 그 자식을 앞세우면 복지국가의 우군이 될 수 있다고. 근데 지금 당장은 노동시장의 중층권과 노동시장의 주변으로 복지의 중층권과 복지의 주변으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만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둘을 만나게 하는 과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지를 제공하는 뿐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서로 손을 잡게 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근데 가능하지 않으면 복지국가도 어렵다는 거예요. 복지세력이 힘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그냥 전공법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그전에 민주노동당 시절 부족했던 이런 사회연대 전략 이런 것들이 만날 수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예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실행도 못해봤기 때문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하여튼 둘이 짝을 맺게 하는, 둘이 대화하고 소통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활동,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세금 같은 경우에도 저는 부자 증세보다는 이런 사회복지세가 훨씬 매력적이에요. 왜? 부자 증세에서 재원도 얼마 생기지 않겠지만 그래서 부자한테 돈을 꺼냈습니다. 단죄를 했습니다. 이게 아까 시즌 1에서의 양적인 접근이에요. 똑같이 돈을 걷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관계와 주체와 가치를 섞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세금을 낼 때 그냥 내는 게 아니고 복지와 연결시켜서 내는 거고요. 세금을 낼 때 너만 내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너도 내야지 많이 버니까. 하지만 최소한 여기서부터는 누진적으로 같이 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내는 주체가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 부자들의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꺼내는 사회적, 정치적 압박도 만들어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승리했을 때 여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는 거고 세금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물론 부자 증세가 나쁜 건 아닌데 아까 이런 직접적인 주체 문제의식으로 갔을 때 복지 증세 그리고 중간계층 이상자들이 참여하는
참여 증세 방식들이 아까 이런 그 복지국가의 또 하나의 질적 기둥 염두에 두는 운동일 거라고 봐지고요. 뭐 건강보험 하나로 저희는 계속 그 운동 해오고 있고 지금 큰 성과는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지금은 개별 계약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에 의지해서 병원비를 해결하지만 이게 엄마들끼리 소곤소곤하고 우리끼리 소곤소곤 해가지고 만약에 건강보험 하나로 방식으로 해 에라씨 보험료 많이 더 내버리지 않아. 막 해가지고 보장성이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전에 무상의료가 만약에 지난 시즌이 됐다면 정치권의 선물이지만 건강보험 하나로는요 아래로부터의 주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험료를 더 내서 된 거잖아요. 그냥 되겠어요? 사용자들이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5대5 구도니까 그거 이겨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상운영은 만약 건강보험 하나로가 되면 건강보험 하나로라는 엄청난 사회 세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보험 하나로는 되게 매력적 의제입니다. 사실 이제 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재정 구조에 대해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대대적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된다면 한쪽에서는 양보론이라고 왜 자본을 치지 않고 우리가 보험료를 내느냐라고 비판하지만 뭐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 주체 문제식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본다면 양보가 아니라 강한 아래로부터의 무상의료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거고요. 저희가 2010년에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를 발족시켰어요. 그래서 저도 참여했고 한 반년 하다가 사업이 중단돼서 지금까지 있고 이걸 다시 재건하자는 문제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보건의료 진영 내에 조금 내부적 성격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그래서 당시 이 운동을 할 때는 좀 빨리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빨리 바람을 불려면 결국 조직된 세력들이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당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이 주축이 되면 전국적으로 지역에 있는 조직들을 가동시켜서 쫙 갈 수 있겠다는 걸 갖고 사실 제 상층 공유 작업을 했는데 민주노동당은 한 절반 정도 아니죠. 이건 좀 다릅니다. 2010년 했는데 사실 민주노총 당시는 이제 진보정당에 큰 힘이 없는 밖에 있는 상태였고 민주노총 내부 설득에 실패를 했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제 무상의료 연대기구가 있는데 그거와 이제 별도로 시작해서 지금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 우리 운동 진영 내에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해서 조금 우회로를 하자, 단기적 접근을 하자, 그리고 하나라도 성과의 경험을 갖자라고 해서 저희가 건강보험 하나로는 그냥 모든 질병의 입원비를 다 해결하는 건데 이번에 어린이 병원비로 타깃을 잡아서 저희가 새롭게 운동을 시작합니다. 다음 주 2월 2일 날 59개 단체가 참여해가지고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연대를 저희가 만들고 2월 2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가 발족식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일단 어린이 병원비부터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는 걸 하고 그리고 성과를 기초해서 좀 확장하는 약간 단계적 접근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논란이 됐던 공적연금 강화 이것도 뭐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만 국민연금은 약간 한 세대 내 그리고 세대 간의 격차 형평성을 저는 계속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강화는 급여 인상은 아까 얘기했던 지금 시장의 격차가 복지의 격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구 같은 국민연금이면 괜찮아요. 국민연금 강화는 서구는요 노동자 거의 대부분이 다 국민연금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급여를 인상하게 되면 모두의 급여가 인상돼요. 한국 불안전 노동자 절반이 바깥에 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인상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만 인상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에는 소득 재분배 지수라고 부르지만 그 안에 균등급여라고 있는데 이 균등급여는 가입 기간에 따라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연금은 다 자기 비례연금이기 때문에 하여튼 낸 만큼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소득 재분배라는 의미로 균등급여가 주어지지만 이 균등급여의 소득 재분배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가난하다고 더 주어지고 소득이 없다고 더 주어지는 게 아니고 가입 기간 따라 1년당 10만 원씩 주는 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균등급여조차도 중산위 계층, 가입 기간이 기니까 그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국민연금의 급여를 인상할 경우에 급여 인상의 효과는 중산위 계층이 갈수록 역진적으로 더 많이 가져가고 그 아래는 몇 푼 안 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가요. 뭐냐? 국민연금 급여 인상은 좀 강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를 노후에 더 확대 재생산, 심하게 확대 재생산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급여를 인상하면서 보험료를 그에 합당해서 인상하지 않기 때문에 또 미래한테는 그 짐을 더 짊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두 가지 경제적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격차의 문제가 있는데 국민연금 대체율 인상이 그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가? 그렇지 않죠? 또 그래가지고 노동시장에 국민연금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하고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 없지요.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고령화에 따른 이제 그 미래세대 재정 지출의 책임이 그 몫이 커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방치하고 약간 우리 이익주의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좀 강하게 국민연금 소득 대체 인상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어왔고요. 기초연금이라고 생각돼요. 기초연금 딱 주기 때문에 격차 줄이지요. 대화할 수 있죠. 중간계층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지금 중간계층 이래봤자 쭉 등이 이렇게 쭉 줄지어 세우면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다 중상이에요 지금. 그분들이 받는 국민연금액이 얼마 되지 않게 다 불안하지요. 그래서 그들한테 강한 기초연금은 저는 충분히 이제 한편에서는 기초연금 강하니까 중간계층 정치를 포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한국의 중간계층이 지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식들은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중간계층 정치에도 저는 유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초연금은 미래에 남기질 않아요. 그냥 당해 세대 부가식 구조이기 때문에 당해 세대 기초연금 재정을 당해 세대가 내다 보니까 이런 노인 수가 늘어가는 만큼씩만 매년 조금씩 재정이 증가하는 이런 단계별 재정 연착륙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총량으로 보면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이 큰 건 사실이지만 일단 단계별 이행 경로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 문제에서 좋다고 봅니다. 또 노동시장 문제도 힘들잖아요. 이거 일자리를 만들어야 내야 되는데 임금 피크에 지금처럼 임금을 줄이면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니까 저는 임금 피크지만 노동시간 단축형 임금 피크는 괜찮다고 봐요. 임금 줄이는 게 사실은 노동계도 저는 실제로 아마 지금 고령의 퇴직을 앞둔 노동자들을 만나면 임금이 깎이더라도 더 일하기를 원하실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원론적으로 임금이 깎이는 거에 대해서는 또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이게 노동의 입장에서는. 근데 노동시간 단축하게 되면 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임금 삭감이라는 그런 그런 거 해당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임금 깎은들 무슨 일자리가 생깁니까? 노동시간을 줄여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저쪽에서는 임금 이제 축소형 임금 피크를 얘기했지만 저는 노동시간 단축형 임금 피크 이런 걸로 해서 임금 피크 얘기 나올 때 뭐 찬반, 임금 피크 찬반이 아니고 대한 임금 피크로 가면 저는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당장 어떤 효과를 내지 못하지만 임금 피크 정치죠. 그래서 임금 피크라는 새롭게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우리까지 일자리를 나누는 거에 있어서 진보 진영이 좀 더 전향적인 이제 대안을 가져가고 저 청년이든 고령자들을 우리의 지지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에 있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이제 지금 업종별 그리고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거 노동조합의 산별적 격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부족합니다만은 항상 이런 운동들도 조금씩 행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공부족 이런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아까 지역 복지 정치가 활성화될수록 공공부족은 지금 수급자 노인들이 수급자 가족분들이 다 힘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요. 근데 지역 정치 마을 공동체가 복원되면 마을 공동체가 뭐하러 있는 겁니까? 우리끼리 만나면서 지역 주민들을 같이 케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행자가 될 수 있고 대리자가 될 수 있고 대변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옆집에 어르신이 이렇게 힘들고 탈락했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제일 고통스럽지만 힘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마을이 살고 지역이 살고 공동체가 살면 부양의무자 폐지는 옆집에 사는 저의 하나의 드릴 수 있어요. 왜? 내가 아는 어르신의 문제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공공부조의 문제도 이렇게 지역 연대, 마을 연대처럼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복지 행정이 요새 서울에서 이루고 있는 동마을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복지 행정과 복지 마을이 만나는 이런 것도 기초 지자체의 행정 자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서울시도 사실 여기 혁신센터도 그렇고 조그만 자원이 공급되니까 엄청나게 지금 이 활성화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뭐 이런 등등등등 여러 의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일종의 그러니까 좌표가 필요하다. 그 좌표는 뭐냐면 특정한 벽돌을 하나 쌓을 때 그 벽돌이 단순하게 10cm 올라간 게 아니라 이게 10cm 올라감으로써 전체 그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까 쭉 얘기했던 여러 의제 사업들의 핵심이 결국은 우리 안의 격차를 축소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주체로 만들어 나가는 그 핵심 키워드가 뭘까 해서 저는 이제 사회연대 솔리더리티라고 했는데 또 너무 문동공 같다 맨날 툭하면 연대잖아요. 저희가 무슨 연대 해서 그런 지적이 있어요. 약간 상투적이고 너무 문동권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하여튼간에 뭐 다른 거 이렇게 대안이 없어 일단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필요해요. 지금 아직 저희가 이것까지 만들지 못했는데 EM 정도가 필요해요. 그 복지국가 어떻게 되는 건데 무상급식하면 무상보육하면 복지국가 됩니까?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원문까지 해서 사회서비스와 사회수당에서는 거의 서구 선진국 수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복지는 후지다고 다 지금 자학적으로 있잖아요. 왜? 경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1층을 지면 이제 2층, 3층, 4층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이게 이제 진취적인 기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거고 활력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특히 이제 진보정당에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가 여러 있잖아요. 그래서 각 제도들이 저희가 자꾸 2030으로 저희는 잡고 있는데 앞으로 15년 정도로 해서 이제는 이제 예산의 총량이 지극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선순위에 이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렇게 하듯이 그게 뭐예요? 경제발전 5개년 하니까 사람들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5년씩. 그래서 복지국가 발전 5개년 계획을 제대해야죠. 그래서 3차 계획을 통해서 2030에 대한민국 복지국가로 간다. 1차 5개년 계획에서는 어떤 제도 중심으로 굳이 4차로 볼 수 있지. 지난 1차가 있었죠. 1차는 급식과 보육과 기초연금으로 이루어졌죠. 사회서비스와 사회수당으로. 그러면 이제는 뭐? 2차에서는 그때 배제됐던 공공부조, 아까 복지의 균등 발전을 위해서 그거 하나 까고 한국의 중추는 결국은 사회보험이다. 그래서 사회보험을 놓자. 뭐 이런 식으로 쭉 갈 수 있겠죠. 사회보험 어떻게 할까? 격차 축소가 핵심이다. 그럼 뭐냐? 연금은 기초연금으로, 그리고 건강보험은 돈 더 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해결버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회보험의 여러 의제 세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와 재정에 대한 이해관계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계속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의제들이에요. 여기 쭉 여러 의제들이 아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주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아까 했던 이런 의제별 네트워크가 저는 주체를 만들 거라고 봐요. 이 의제별 네트워크를 조금 쪼개면 연성하고 경성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성은 조직을 매개로 한 권력 자원입니다. 그 막스 베버가 얘기했듯이 권력은 타인의 의지에 반해서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힘이에요. 그 힘이 정당은 왜 그 권력 자원이 되는데, 정당이 아주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뭐? 권력의 접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공천을 할 수 있고요, 의회 권력을 가질 수 있고 행정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에 다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놈이 싸워가지고 한 놈이 이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헌법 구성체인데, 대한민국 헌법 구성체인데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아주 특권적 조직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몇 명 생기면 막 돈도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자원이에요. 또 하나의 경선 권력 자원의 핵심은 아까 정치 영역에서는 정당이라면 대중정치 영역에서는 노조입니다. 노조도 굉장히 특권적인 조직이에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대단하지요? 협상이 틀어졌다고 해서 사용자가 파트너를 바꿀 수 없죠? 그리고 절차만 지키면 재산권도 우리가 저쪽 걸 막을 수 있죠? 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야, 노동조합이 있으면 사용자들이 부담스럽고 벌벌 떠니까. 그래서 물론 피와 땀의 결과인데 그런 헌법에 보장된 특권적인 조직적 권력이 노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힘이 센 거죠. 이렇게 힘이 센
멋진 조직이 불구하고 한국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게 사실은 이게 참 불가사의입니다. 이게 이제 요게 그래서 실제로 그 조직 자체가 권력인 겁니다. 권력 자원이지 경성 권력 자원이고 서구 복지국가는 어떤 권력 자원이 만들었느냐? 정당과 노조의 동맹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 정당이 사람들을 모으고 노조가 자신의 조직적 권력 자원을 활용해서 사람을 노동자들 쫙 1,500만 노동자를 모으면 바로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당 정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노조 정치가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오히려 막 희화화되고 조롱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국가 비전을 딱 얘기해도 우리 정당과 우리 노동조합이 여러분들을 책임져하게 되면 잘 안 따라올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이 권력 자원이 커지긴 커져야 되는데 새로운 권력 자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새로운 권력 자원은 연성 권력 자원인데 경성 권력 자원이 약하기 때문에 보적적으로 들어가는, 보충적으로 들어가는 권력 자원이 아니고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가 낳은 시대적 권력 자원이라고 봐져요. 그게 이제 연성 권력 자원이고 제가 얘기했던 의제 네트워크입니다. 아까 했던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우리가 시작한다면 지금 저는 올해 정의당이 총선 끝나더라도 대선이 있으니까 지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제가 맨 각기 하나 달아놨는데 할 때 같더니 박근혜가 안 해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총선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호재죠. 저는 건강보험료 공평한 건강보험료 내기 혹은 정의로운 건강보험료 정의당이 정의로운 건강보험료를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지역별로 샤우팅을 조직하게 되면요 저는 줄줄로 계속 전 지역으로 샤우팅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운동 계속하고 거점 청와대 앞에 거점 잡아서 농성 들어가면 아마 지역별로 순회해서 저는 당직자가 이 당번 쓰는 게 아니고 진짜 일반 시민들이 빵을 들고 커피 들고 지지방 바꾸라고 봅니다. 왜? 너무 많이 알아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막 열받 한 달에 한 번씩 걸 내니까. 그러면 저는 공평한 건강보험료 의제예요. 그래서 공평한 건강보험료 의대 네트워크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의제 네트워크는 뭐예요? 그 의제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제도 해결책에다가 맞짱을 뜨는 거죠. 청와대를 하든 제도를 하든 법을 하든 그렇게 해서 쭉 하는 겁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지만 뭐예요? 네트워크의 힘은 생기는 거죠. 누가 주도해서? 정의당이 주도해서, 내환복이 주도해서. 정의당이 정당이 입법 활동만 하는 게 아니죠. 아까 의제 네트워크는 그래서 제가 연성, 건성은 서로 상호 보조 같이 결합돼요. 한국에서는 연성과 건성 권력자는 만나야 됩니다. 물론 이런 의제별 네트워킹까지 정당이 쫙 하면 좋겠죠. 정당이 지역 조직이 쫙 이 모세혈관처럼 딱 돼 있으면 그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정당 조직 외에 또 이런 저희들 같은 복지시민단체, 마을조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생협 여러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또 그들의 특수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뭉쳐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 제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저는 의제 네트워크라고 봐요. 비정규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할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잘 안 올 것 같아요. 절벽이 너무 높아서. 비정규 노동자들한테도 6개월의 실업급여 운동을 펼치자 라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당장 어렵겠지만 조금 그 활동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 중심이나 혹은 노동자 밀집, 공단 지역 중심으로 시작할 수 있죠. 아까 어떤 어린이 병원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좀 비정규 노동자 중심으로 하고 어린이 병원비는 생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엄마들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서는 의제별 네트워크 운동이 가능하다고 봐요. 왜? 완전 모든 정보가 완전 투명하게 소통되는 대한민국입니다. 20세기에서는 왜 정치적 동원화가 정당과 노조를 매개로 해서 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냐면 사람들이 어떤 액션을 하려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정보에 대한 판단과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공급해 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신문을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조직이 줍니다. 지금 정세가 어떻다고, 언제 나오라고, 누구를 찍으라고. 그래서 그 시대의 정세를 진단하고 액션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는 조직이 뭐냐면 정당과 노동조합이에요. 그리고 정당과 노동조합은 또 힘이 있었어요. 지금요, 저는 의제별 네트워킹이 활성화가 된다면
다양한 의제 중심으로 SNS에서 온 동네방네 동창회부터 시작해서 생협부터 시작해서 우글우글하지요.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촛불이 그런 걸, 그 쇠고기 촛불이 그런 걸 증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런, 그래서 아래로부터 이런 의제별 연성 네트워크들이 가동하고 또 책임있는 경성 권력 자원이 그런 의제 기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간다면 아래부터 힘이 생기는 거죠. 특히 이거는 소수정당한테는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제도권 권력 자원이 약하다 보니까 제도권 권력 자원이 약한 소수정당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회적 힘, 압박인데 이런 민심과 민생과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있는 의제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정부 휘 몰아친 다음에 회오리빨 만들어서 서울로 와가지고 한 팀은 청와대로 한 팀은 국회 안으로 그리고 지역에서는 계속 그게 부글부글 끓게 가동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현실화 여부는 그건 또 이제 권력의 크기니까 입법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지요? 아까 제가 했던 직접인 거. 그래서 세력이 형성되고 이 세력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병원비 없는 세상을 사는 거고 모든 아이는 우리 아이로 가는 거고 비정규 노동자들도 같이 실업급여를 받아서 그들이 저항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아주 소수의 권력층들, 자본가들, 상인들 빼고 지금 뿔뿔이 균열되어 있는 우리 중상, 중하 이런 사람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연성보육 마지막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또 다 복지 주체예요. 지금 복지의 권리인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 노동자들 그리고 지금 뭐 복지 현장에서도 여러 변화가 생기고 있고요. 마을 공동체도 그런 변화고 또 이제 세대별 의제들이 생기고 있죠. 청년 세대 이미 정치적으로 떴습니다. 노인 기초연금을 들여도 안 뜨네요. 하지만 정체성이 있어요. 어떻게 접근에 따라서. 그리고 또 정당들이 또 이런 의제들과 같이 결합해서 본다면 저는 이런 사회적 복지국가라는 노선을 가지고 새로운 복지 양적 확대와 질적인 가치와 관계와 세력까지 어우러지는 새로운 복지국가 정치, 복지국가 운동이 가능해지고 그러면서 저희 내가 만든 복지국가는 이런 의제별 네트워킹을 기획하는 역할을 저희는 저희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병원비 운동, 건강보험 하나로 기초연금, 줬다 뺏는 기초연금 뭐 이런 걸 하고 저희는 워낙 힘이 없어서 저희가 뭐 상근자도 없으니까 저희는 다 네트워킹이에요. 저희는 모든 저희 의제, 저희 모든 활동은 다 네트워크 연대입니다. 왜냐면 우리 혼자서 할 수, 기자에게는 열심히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쭉 엮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들도 그러해요. 그리고 제도권 정치에서 소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이런 의제별 네트워킹들을 또 기획하고 또 이런 의제별 네트워크들 자원들과 같이 결합해서 간다면 이런 진보정당의 성장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또 복지국가 세력에도 세력 형성에도 저는 이 길이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일단 제 얘기는 여기까지.